더 뉴스 2부 시작합니다.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영장에는 전환 사채를 통한 비자금 조성 등 혐의 등이 포함됐고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혐의는 일단 빠졌습니다. 다보스 포럼에 참석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글로벌 기업 대표들과 만나 자신을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 소개하며 한국 투자를 요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저녁 다보스 포럼 연차총회 특별 연설에 나섭니다. 이란 외무부가 주 이란 한국 대사를 조치해 아랍에미리트 연합에 적은 이란이라고 말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공식 항의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의 발언이 지역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거라며 우리 정부의 즉각적인 입장 정정도 촉구했습니다. 경찰이 건설 현장 불법 행위와 관련해 민주노총 건설노조와 건설산업노조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노조가 특정 인물의 채용을 강요한 혐의와 공갈 혐의가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4명 가운데 1명은 기침이나 피로감 등 후유증에 시달리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4주 이상 후유증이 계속된 경우는 여성이 남성보다 2배나 많았습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 서울 기온이 영하 17도까지 내려가는 등 연휴 기간 내내 올겨울 최강 한파가 예보됐습니다. 설날 아침에는 중부지방에 눈이 내릴 걸로 보이고 연휴 마지막 날에는 서해안 지역에 폭설이 쏟아질 예정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의원 40여 명과 함께 갔었던 지난 1차 검찰 출석 때와는 달리 2차 출석 때는 나 홀로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실과의 갈등으로 고립무원에 빠진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 모든 일정 취소하고 역시 나 홀로 자맹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이 대표는 스스로 나 홀로를 선택한 반면 나 전 의원은 원치 않는 나 홀로 처지가 됐습니다. 평소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분리 대응이 맞다고 주장했던 민주당의 조응천 의원도 오늘은 굉장히 잘한 결정이라면서 이 대표 주장에 진정성이 느껴질 것이라면서 응원했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나 전 의원이 출마하지 않으면 정치 인생이 힘들어질 것이라면서 도와줄 수는 없지만 캔디처럼 힘차게 달리라고 응원을 했는데요. 같은 당 의원들의 응원,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 조응천 하태경 의원의 인터뷰 내용 듣고 더 정치 풀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나마 28일 날 변호인 1명 대동하고 혼자서 가시겠다고 하니까 저는 그건 굉장히 잘한 결정이다. 그렇게 해서 그게 당당한 모습이고, 그렇지만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이재명 대표 주장의 진정성이 느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캔디처럼 외로워도 슬퍼도 울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힘차게 달려라. 저는 나경원한테 캔디송을 들려주고 그럼 이제 찍힌 거 아니에요. 윤석열 정부에서 같이 못하겠다고 찍힌 거고 사실상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정치하기가 좀 힘들어진 거잖아요. 공천 때도 이미 불신임을 받았고. 네, 들으신 대로 이재명 대표 전격적으로 검찰 출석을 어제 이제 결단을 했죠. 사법 리스크 정면 돌파 이런 해석이 나왔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틀째 자명에 나선 나경원 전 의원 당대표 선거에 과연 출마할지 여부 여전히 관심입니다. 오늘의 정부 편안은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김원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재명 대표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이재명 대표가 과연 대장동 수사 관련한 검찰 소환에 응할지 여부가 관심이었는데요. 어제 한 오후 3시 좀 넘어서 입장을 밝혔죠. 가겠다라는 겁니다. 네. 혼자 가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변호사 대동해서 혼자 가겠다는 겁니다. 그때는 한 40여 명의 의원들도 갔었고 그때 가셨다면서요? 네, 아침에 저도 당직자라 대외협력위원장 맡고 있어서 그랬군요. 저도 같이 그런데 참석했습니다. 이번에 혼자 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일종의 자신감 아닐까 싶은데요. 지난번에 그 성남 FC 문제 관련한 의혹을 네. 이제 조사받고 나왔고 거기에 대한 입장문을 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요약하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행정적 정책적 판단이었지 그것을 제3자 뇌물죄로 보는 건 온당치 않다 이런 뭐 내용이었는데 아마 한번 다녀오셔서 그런지 그런 네. 자신감도 붙으신 것 같고 자신감이 그리고 붙었기 때문이다. 네. 그리고 국민과 역사를 믿어야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현재 성남 FC 사건이라든가 대정동 의혹이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는 검찰의 어떤 먼지털이식 표적 수사가 네. 결국은 이 표적 수사라고 하는 것을 예. 우리 국민들이 알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뭐 그런 거 아닐까 그렇군요. 싶습니다. 예, 예. 잘못은 없지만 또 오라고 하니까 가겠다라고 했고요. 변호사 한 명과 갈 테니 의원들은 이제 자기 일 해라 이렇게 또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저는 늘 당당하게 맞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도부 또 의원, 지지자들을 이렇게 함께 대동해서 가는 것은 그 당당하다고 하는 것과 저는 잘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내가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한다면 무죄에 대해서는 사실로서 밝혀야 되는 것인데 예. 계속 언론에 그런 모습을 노출시키는 것이 오히려 당당하지 못하다. 말로는 당당하다고 하지만 당당하지 못하다. 또는 죄가 없다고 말하지만 뭔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인상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혼자 가는 게 아닌가 싶고요. 또 예, 하나는 예. 뭐 이게 지금 지난번 첫 번째 출석입니다만 계속해서 이제 검찰 소환이 예정돼 있는데 네. 그때마다 이렇게 뭐 검찰에 출석할 때마다 출정식을 방불케 하는 그런 걸 하면 저는 점차적으로 인원은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것이 언론에 어떻게 비춰질지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에 대한 부담감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 건데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요. 영장이 청구됐잖아요. 네네.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큰 관심 가운데 하나가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해서 네네. 영장 청구 내용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빠졌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결국은 그동안의 의혹이 네. 의혹으로 끝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국민의힘이나 검찰에서 여러 언론이나 네. 혹은 검찰발 기사로 뭔가 변호사 대납을 했을 거다라고 하는 얘기가 줄기차게 흘러나왔고 네. 이재명 당대표는 아니다 그런 사실이 없다 네. 말이 안 되는 얘기다라는 얘기를 해왔는데 결국은 영장에서 이제 그 부분이 빠진 걸 보면 예. 결국 두 가지죠. 하나는 검찰이 자신들의 주장을 밝히지 못했거나 네. 두 번째 그런 사실이 없었거나 저희들은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보는 거고요. 예. 결국 그동안에 이런 얘기들을 흘려내왔던 검찰이나 네. 그리고 이런 의혹을 부풀려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흠집내기를 해왔던 검찰이나 예. 국민의힘이 반성하고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 다른 문제는 다른 문제대로 두더라도 예. 이 변호사비 대납 문제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비 대납 문제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대북 송금 문제는 이제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횡령 배임 혐의요.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 4,500억 정도 되는 횡령 배임 혐의, 또 자본시장법 위반, 대북 송금 의혹, 이렇게 뇌물공여,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북 송금 의혹만 하더라도 네.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 지금 관여돼 있는 것으로 지금 의혹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그동안 의혹을 제기해 왔던 것들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예. 김성태 전 회장이 한국으로 귀국할 때 원래 같이 귀국하기로 했던 자금 관리, 자금을 네. 담당하던 사람은 나는 계속해서 여기서 재판을 받고 가겠다. 그렇죠. 내가 귀국해야 예. 되는 여부에 대해서 예. 내가 재판을 받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매우 의문이었습니다. 네. 사실은 지금 변호사비 대납 문제는 직접적으로 대납한 게 아니라 돌려서 대납한 방법이기 때문에 예. 자금의 흐름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 따라서 그 지금 입국을 거부하고 있는 자금 관리를 담당했던 그 분의 진술이나 조력이 필요한데 그런 좀 복잡한 문제가 있고 네. 자금 흐름 과정에서 예. 그리고 법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추가적인 수사 영역으로 남겨두고 네.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밝혀진 부분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보여집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그러면 나중에 추가로 혐의를 추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뭐 지금 추가 수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결국은 다 의혹이고 추측이고 예측인 거잖아요. 네. 실은 없어요. 실체는. 저는 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측근이 대북 송금에 관여했다는 거하고 네. 변호사 대납하고 어떻게 연동이 돼요?
예. 옹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건 아니라- 튀는 게. 그러니까 혐의가 이제 두 가지라는 거죠. 대북 송금, 대북 송금은 대북 송금이고 변호사비 그러니까요. 대납은 대납이고. 그러니까 그걸로 그러니까 기소된 거 하고 네. 그걸로 기소된 건 기소된 거죠. 그래서 아. 주변 측근들이 해명하겠죠. 그리고 죄가 있다면 죄를 받겠죠. 예. 그거 하고 이재명 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네. 섞지 마세요. 장 의원님 안 섞었으면 좋겠고요. 네, 예. 섞는 게 그래서- 아니라요. 그래서 잠깐만요. 네. 그래서 이 변호사 대납 문제가 이제 영장 칠 줄 알았는데 안 쳤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나오는 얘기가 방금 저런 우리 장 의원님 하셨던 평소에 존경하는 장 의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검찰 수사가 계속 이어질지 어쩔지 어떻게 하냐 아. 이런 식이에요. 예. 그러면 결국은 계속 그런 의혹 부풀리기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네. 좀 제발 이렇게 이제 끝난 문제는 예. 끊어주고 네. 다른 문제 가지고 또 논란이 있으면 또 그대로 하는 것이지. 아니 변호사비 대납 문제는 검찰이 영장을 안 쳤잖아요. 네. 그럼 그것대로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주장해 왔는데 검찰이 영장을 안 친 거 보니까 예. 사실이 아닌 모양입니다. 그동안 그런 주장을 해서 죄송합니다. 하면 될 아니 일을. 검찰이 영장을 안 쳤다고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예. 말하라는 것도 좀 맞지 않고. 그러면 예. 이런 의혹이 있으니까 대북 검찰이 송금에 계속 조사해야 대해서는 한다는 대북 것도. 송금이고 변호사비 대납은 대납이죠.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영장이 빠졌으니까. 예. 네. 이번에 영장이 빠졌고 추가로 이제 수사를 통해서 뭐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것이고 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재명 대표가요 검찰에 출석하겠다라고 입장을 발표한 후에 저녁 뉴스에 출연을 했더라고요. 저녁 뉴스에 출연해서 대낮 도깨비 같은 일 일종의 마녀 사냥이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검찰이 기소하면 미쳤다고 생각한다. 좀 이렇게 좀 네. 거세게 이렇게 검찰을 비판을 했어요. 그러면서 나온 이야기가 또 하나 있었는데요. 김성태 전 회장을 이제 전혀 모른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술자리에서 통화한 거는 같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발언을 왜 했다고 보세요?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대장동 사건에서도 그렇고 네. 나는 이 사람을 모른다, 이 사람을 모른다라고 했던 것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네, 그것은 네. 그 사건의 핵심적인 관여자와 나는 알지 못한다, 즉 공모관계를 부인하기 위한 것인데 예. 이 사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나 다른 대북 송금 문제에 있어서 김성태 네. 회장과 이재명 대표의 연관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공모관계의 핵심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부인하기 위해서 나는 모른다고 했지만 사실은 상방울 전 비서실장이 이화영 씨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 증언으로 출석해서 두 분이 관계가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했고 또 김성태 전 회장을 조력했던 두 사람이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전 회장이 통화한 적이 있다라고 했더니 이제 처음에는 통화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고 했다가 술자리에서 아마 통화하면서 전화를 바꿔줄 수는 있다. 예. 이렇게 지금 진술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예, 그렇게 인터뷰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 좀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어서 예.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질문에서 아마 그 아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모른다. 김성태를 모른다. 일면식도 없다라고 하는 김성태 기조는 전 회장도 모른다고 했고요. 예.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 과정에서 혹시 요즘 최근에 이 지라시에서 돌고 있는 네. 술자리에서 누가 바꿔줘서 통화한 적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에 대해서 뭐 그거는 그랬을 수 있겠는데 내가 예. 직접 전화해서 통화한 적은 없다라는 해명이었고요. 네. 그리고 김성태와 친분을 이재명 당대표와 친하다라는 얘기를 할 때 가장 많이 인용했던 게 뭐냐면 김성태 전 비서실장의 발언이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둘이서 재판에서 친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런 하더라고요. 발언이었고. 근데 김성태 전 비서실장이 나도 그 얘기를 들었다로 바꿨어요. 추후로 네. YTN에서도 취재를 했는데 추후로 확인을 해봤더니 나도 그냥 전에 들은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친하다라고 하는 걸 입증하는 거하고 누군가 얘기를 들은 얘기는 증거 효력에서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그런 얘기를 하자면 김성태와 친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아무런 증거와 그런 어떤 이런 게 없어요. 예. 그런 거를 계속 부풀리고 있는 그런데 거예요. 그 외에도 네. 이렇게 대북 송금에 관여했던 이화영 씨가 전 부지사였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재명 후보 관련 이태영 변호사도 캠프의 법률 지원 단장이었고요. 나승철 변호사도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단이었고
김인숙 경기도 고문 변호사나 조계원 경기도 전 정책수석도 예. 지금 쌍방울에 다 이사로 들어가 있었던 분들이잖아요. 쌍방울이거나 쌍방울 자회사 예, 사회이사로 관련된 회사에 사회이사로 이사로 들어가 있었는데 있었던 이재명 것으로 대표의 지금, 핵심 확인이 됐죠. 측근들이 이렇게 쌍방울이나 그 관련된 회사들의 이사로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예. 이거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은 어떻게 풀 것이며 이렇게 뭐 말 외에도 이런 객관적인 증거들에 대해서 하나씩 이제 해명하는 절차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 뭐 우리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여러 얘기들만 하고 있잖아요. 네. 역시 역사는 승자에 의해서 쓰여지는 것 같아요. 예. 대통령 선거를 이겼으면 좀 다른 상황이었을 텐데 네. 좀 예를 들어서 당시 대선 당시를 되짚어 보자고요. 대장동 의혹이 이른바 대장동 의혹이 이재명 당대표의 의혹만 있었냐고요. 네. 윤석열 후보의 의혹도 굉장히 많았어요. 네, 네. 첫 번째가 뭐였냐면 김만배의 친누나가 윤석열 우리 대통령의 아버님의 집을 사줘요. 예, 갑자기. 있었습니다. 예. 두 번째,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터졌을 때 당시 대장동 일당들의 그 불법 대출도 네. 그 사건에 드러났어요. 네. 근데 그 사건을 책임지고 있었던 윤석열과 그 부하 검사들이 그 사건을 덮어요. 네. 그래서 이른바 김만배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커피나 한잔 하고 와.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 덮여줬어요. 그때 만약에 부산저축은행 사건 때 이걸 잡아냈으면 대장동 사건은 없었겠죠. 왜? 그자들이 그때 종잣돈을 네, 만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주장은 그동안 계속 이야기한 것 중에 상당수가 이제 왜 그때 대선 때 같이 우리가 동시 의혹이 특검을 불거졌는데 했잖아요. 네. 의혹이 불거졌는데 왜 이 사건의 핵심은 근데 대장 민주당 관련 그리고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만 하느냐 왜 당시에 같이 의혹이 불거졌었던 윤석열 대통령 관련 수사는 왜 하지 않느냐. 거기다 하나만 예. 더 할게요. 대장동 사건으로 실제 돈 번 사람들 있잖아요. 이른바 예. 50억 클럽, 예. 박영수 전 특검을 비롯한 네. 이 사람들 조사 왜 안 합니까? 곽상도가 정말 억울해서 죽을 거예요 아마. 예. 네. 근데 그것은 저는 지금 다른 것을 그러니까 이 주변 사실을 가지고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다. 예. 사실은 대장동 사건의 핵심은 누가 이것을 설계하고 그 이익이 그 큰 이익이 주로 어디로 갔느냐에 관한 민간 문제인데 사업자한테 4천억 원 그러니까요. 이상의 돈번 수익을 사람이 누가 50억 노력하게 클럽 했느냐. 아니에요? 대장동을 내가 직접 설계했다고 네. 직접 밝힌 것은 이재명 대표고요. 네. 문제는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뭐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건데 이것은 전부 다 대선 이전에 대선 과정에서 정권이 교체되기 전에 문제됐던 거고 대부분 상대편에서 민주당 측에서 제기했던 문제들이 지금 네. 수사가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마치 정권이 교체되니까 없는 것을 만들어서 팩트체크 하나만 수사하는 할게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좀 맞지 않아요. 이재명 당대표가 이 사건을 설계했다라고 대장동을 설계했다라고 하는 주장은 네. 무슨 자기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한 게 아니에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민간에서 독점적으로 갖고 갈 뻔한 개발 이익을 환수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설계했다는 얘기를 왜 자꾸 저렇게 네, 이익은 왜곡하는지 설계 잘 방식에서 모르겠어요. 본질적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네. 설계 방식에서 이익이 나오는 것이지 그것과 알겠습니다. 분리시켜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 또 맞지 이슈가 않다고 많아서요.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네. 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들이 모이는 또 회의가 어제 있었나 보죠? 네, 뭐 저도 기사 보고 알았습니다. 기사 보고 알았습니까? 뭐 네. 현역 의원들도 상당수 갔던데요. 저는 뭐 이른바 사이제 예, 사이제 포럼. 네, 사이제 포럼인데 저는 이제 뭐 문재인 정부에서 제가 무슨 뭘 맡은 적이 없어서 그래서 안 가보셨- 아마 대상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아, 그랬군요. 이게 왜 친문계 의원들이 왜 다시 뭉치느냐 이런 당내에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그 대통령을 모셨던 사람들이 그 재임 기간 5년 동안의 어떤 성과에 대해서 평가하고 부족했던 게 뭔지 네. 그런 걸 이제 교훈으로 남기려고 하는 움직임은 예전부터 있었고요. 네. 이명박 대통령도 기념관 만들려고 기념재단 만들었었고요. 예. 노무현 대통령의 재단은 지금도 운영되고 있고 네. 뭐 대통령은 아니지만 김근태 의원님도 재단을 만들어서 추모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큰 의미는 없다. 네, 이렇게. 그냥 그런 일환이라고 예. 봐야죠. 어떻게 보셨어요? 뭐 시기에 있어서 큰 의미가 없다고 그렇게만 이야기할 수 있는 좀 의문이고요. 예. 이제 지금 뭐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의 본격적인 소환이 시작되고 있는 시점이고 네. 또 윤영찬 의원이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났고 또 서른 의원도 곧 만날 계획이 있다라고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과 맞물려서 생각해 앞으로 보면 어떤 활동을 할지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얘기 해보겠습니다.
친윤과 초선 의원들의 역풍에 이틀째 지금 자맹을 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당대표 출마 갈림길에 섰는데요. 지금 친윤 지지를 등에 업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금 1위로 치고 올라왔죠. 김기현 의원 공격적인 행보 또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데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의원님에 대한 뭐 인지도 같은 것도 그렇고 오히려 확장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약한 거 아니야,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론조사를 보면 여론조사의 그 지지층의 거주지까지 다 나오거든요. 연령층도 나오고 거주지도 나옵니다. 네. 그 분석 결과를 보면 수도권에서도 뭐 경제 후보에 비해서 제가 단연 1등인 것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데이터에 기반하지 않고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허구의 주장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네. 자, 김기현 전 의원은 최근 한 일주일 동안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나경원 전 의원을 앞서는 조사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나온 조사 결과 잠깐 볼까요? 네. 보면요. 김기현 현 의원이죠. 김기현 의원이 지금 40.3%, 나경원 전 의원이 25.3%. 거의 15%포인트 차이가 나네요. 안철수 의원이 17.2, 유승민 전 의원 8.1, 윤상현 의원 3.1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여당 차기 당대표 지지도 나경원 전 의원이 대통령실과의 갈등 이후 지지율이 많이 하락했어요. 어떤 배경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윤심의 효과가 김기현 의원한테 다 가는 거예요? 윤심이라기보다는 예. 국민의힘 당원들이 지금 뭘 원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정권 교체를 그렇게 원했고 그래서 사실 힘들게 정권 교체를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국회는 아직 여소야대라서 국정 길목길목에서 발목이 잡히고 있습니다. 다음 총선 승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과 함께 마음을 맞춰서 당을 운영하고 다음 총선에서 하나의 결집된 모습을 가지고 총선을 치러내야 되는데 네. 대통령실과 계속 갈등 상황이 빚어지거나 대통령실의 어떤 그 방향성과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리고 아니면 그동안 계속해서 대통령을 비판해 왔던 분들이 과연 당대표가 돼서 대통령과 한마음이 돼서 당을 움직여갈 수 있겠느냐라고 예. 하는 것들에 대한 당원들의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건희 의원님, 김건희 의원도 이제 물론 야당의 입장에서 당대표 경선 이렇게 보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수도권 연대론 나오잖아요. 네. 예. 그 저도 방금 김기현 우리 당대표 후보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수도권에서도 경쟁 후보에 비해서 1위를 하고 있다. 네, 이런 네. 말씀하셨는데 참 이렇게 달을 쳐다보라고 하니까 손가락만 쳐다보는 아. 그런 해석인데 네. 지금 나경원 전 의원과 예. 우리 안철수 의원의 주장은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도권 후보가 돼야 한다. 네. 그래서 수도권 후보와 그리고 친윤뿐만 아니라 반윤 그리고 국민의힘을 그리고 어떤 윤석열 정부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당대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친윤이 뭉치고 있는 현상을 얘기하면서 그것만 얘기하면 어쩌자는 것인지 이 독해력에 예, 좀 예. 뭐 이런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좀 들고요. 네. 어쨌든 뭐 국민의힘 내부의 사정이니까 저희들이 뭐 깊이 관여할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예. 나경원 의원 너무 안쓰럽다. 안쓰럽다. 예, 이런 생각 듭니다. 네. 안쓰럽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 이 상황을 이 나경원 의원이 출마하지 않을 수 없게 등을 떠밀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여기서 정치인이 접으면 이제는 끝나는 바보 되는 건데 원래 나경원은 친윤으로 거듭나서 네. 그 이후 상황을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출산 부위원장 자리를 수락했겠죠. 여의도에서 그렇게 해석을 했던 거잖아요. 네. 당대표 안 나오려나 보다. 네. 이렇게 해석을 했던 건데 갑자기 나경원 의원 한마디에 대통령실에서 발끈해가지고 사표 내는 상황을 만들었고 사표를 내니까 해임을 시켜버렸어요. 예. 근데 내용을 살펴봤더니 그래서 뭔 얼마나 큰 얘기를 했길래 하고 봤더니 헝가리의 경우 결혼 자금을 하면 이자를 탕감해 준다. 결혼하면. 그리고 애 하나를 낳으면 원금의 절반을 그렇게 깎아주고 얘기했죠. 예.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거는요 요즘 국내 전문가들도 다 하는 얘기예요.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지금도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예. 그걸 이유로 사표 낸 사람을 해임시키는 거는 좀 과하죠. 알겠습니다. 장도연 의원님 뭐 당내에 계시니까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나경원 전 의원 얘기 좀 들리는 거 있어요?
나경원 의원께서 만약에 이제 출마를 하시려고 했다면 여러 가지 지점에서 안타까운 지점이 있습니다. 당대표를 염두에 두셨다면 불과 몇 개월 전이거든요. 네. 그때 저출산 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직이나 기후환경대사직을 맡지 않는 맞지 것이 않았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담을 안 주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네. 또 그 부위원장직을 맡았으면 위원장이 대통령 아닙니까? 네. 대통령과 다른 의견을 내는 것도 적절치 않았다. 그리고 또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대통령을 향해서 다른 뭐 참모진이나 친윤계 의원들한테 둘러싸여서 마치 네. 정보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고 제대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한 것처럼 하는 것은 그것은 좀 굳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리고 그것은 또 다른 의원들과 참모진과 대통령을 또 거리가 생기게 하는 것이고 물론 지금 당대표를 출마하려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출마하는 것이 네. 유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홍준표 시장하고 또 나경원 전 의원이 공방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네. 나경원 전 의원이 오늘 뭐 지금 자맹 중이긴 한데 입장문을 냈어요.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을 지금 하고 있다.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이 발언 분명히 책임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홍준표 시장이 바로 받아쳤습니다.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들이 거짓 품격이다. 위선으로 세상 농단하는 것 참고 볼 수가 없다. 뭐 전당대회가 저는 뭐 화합의 장이, 화합의 축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끝나더라도 후유증이 없어야 되는데요. 어떤 뭐 공방이 오가더라도 또 국민들의 관심을 끌기에 필요한 요소들이 있다 하더라도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상처를 봉합할 수 없을 정도의 갈등과 그런 대립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정원이 민노총 사무실 압수수색 어제 했잖아요. 네. 여기에 관련해서 야당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철진한 공안정국의 재소환이다라는 비판이 나왔네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입장을 이제 우리 민주당은 일관되게 펴고 있고요. 네. 왜 이 시점에서 민주노총을 압수수색을 해야 되나? 국정원이 오래전부터 그 간첩단이었으면 오래전부터 추적해 왔을 거 아니에요? 왜 이 시점에 그리고 어떤 조용한 수사를 그동안의 조용한 수사를 바꿔서 압수수색 경찰력 한 300명이 갔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전국적으로 압수수색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의 시도는 당연히 몸싸움이 예상되잖아요. 민주노총 어서 오십시오. 열어드릴게요. 네. 잡아가십시오. 뭐 이러지는 않을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정원은 왜 몇 년 동안 뭐 내사에서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이렇게 또 그러니까요.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왜 이 시점에서 압색을 하냐 말이죠. 압수수색을 하냐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민주노총에서 저항하고 몸싸움하고 이런 그림이 필요했던 거 아니냐. 그럼 그 그림이 왜 필요했을까? 결국은 돌아가는 게 아랍에미레이트의 적은 이란이라는 발언을 이거를 뭉개기 위해서 다른 이슈가 필요했던 거 아니냐. 이런 우리는 의혹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장동현 의원님은요? 범죄 수사에 대해서 항상 뭔가를 의혹을 갖다 붙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시기냐고 하지만 오히려 저는 그걸 문제 삼고 있습니다. 문제 삼고 싶습니다. 지금 무인기에 대해서 야당에서 저렇게 공격을 하면서 사실은 국정원이 이러한 간첩 활동에 대해서 수년 전부터 파악을 해왔고 정보를 수집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윗선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뭉개면서 더 이상 수사를 진척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그런 보도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왜 지금까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문재인 정부 시절에 왜 이런 간첩 활동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도록 묵인하거나 방해했는지에 대해서 그것까지도 철저히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런 무인기 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난리를 치면서 그보다 훨씬 더 문제가 될 수 있고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고 정부를 전복하려고 시도하고 그런 이 간첩 활동에 대해서는 공안 통치가 부활했다라고 그냥 싸잡아서 비판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정진석 위원장도 강하게 비판을 하던데요.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을 재고대야 뭐 이런 표현도 했고 문정권에서 국정원 남북대화 창구를 변질이 돼버렸다 뭐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참 그런 얘기가 또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우리가 국정원의 국내 수사를 우리가 막으려고 했던 이유는 그동안 국정원이 그 국내 수사권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왔는지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정원은 그러니까
국정원 아니면 그런 역할을 못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예, 어제 압수수색은 이제 경찰 국정원이 함께 한 동시에 한 거죠. 거죠. 예. 예. 아마 국정원이 경찰을 요청해서 같이 했겠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될 일이지. 그게 왜 경찰에 오래면 이제 넘어가는 그 조사를 네. 대공수사권을 다시 국정원이 가져와야 한다는 얘기로 이어가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 지금 없습니다. 경찰의 인력으로 그것까지 예.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쭉 대공수사는 국정원이 이제 담당을 해왔고 예. 지금 여러 가지 성격이나 그 역할로 봤을 때는 국정원이 그런 걸 맡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네.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어디서 맞냐 안 맞냐를 떠나서 왜 그동안 이러한 간첩 활동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정보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것부터 밝혀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더 듣고 싶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줄여야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김원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우리 정부가 주한 이란 대사를 불러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최두희 기자. 네, 통일외교안보부입니다. 이란 정부가 주 이란 한국 대사를 초청한 데 이어서 우리 정부도 이란 대사를 불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이 샤베스타리 주한 이란 대사를 불러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차관은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UAE에서 임무 수행 중인 우리 장병에 대한 격려 차원이었고 이란과의 국제관계와는 전혀 무관함을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또 핵 확산 금지 조약과 관련한 이란 정부의 문제 제기도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는데요. 앞서 이란 레자 나자피 법무국제기구 담당 차관은 윤강현 주 이란 한국 대사를 초치해 윤 대통령이 최근 핵무기 제조 가능성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이는 핵 확산 금지 조약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해명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차관은 윤 대통령의 핵 무장 발언은 날로 고조되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 억제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측의 문제 제기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명확하게 지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핵 확산 금지 조약의 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고 이러한 의무 이행 의지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란과의 관계 발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며 앞으로도 이란 측과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명확한 사실에 기초해 우호 관계 형성 노력을 지속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외교부는 조현동 1차관의 설명에 대해서 주한 이란 대사는 본국 정부에 충실하게 전달하겠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에서 YTN 최두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어제보다 7천여 명 적은 29,81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14,000여 명, 2주 전보다는 34,000여 명 줄어들며 목요일 발표 기준으로 13주 만에 최소를 기록했습니다. 입원 치료를 받는 위중증 환자는 465명으로 이틀 연속 500명 아래로 내려왔고 사망자는 47명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4명 중 1명은 기침과 피로감 등의 증상이 4주 이상 계속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은 2022년 국가건강조사를 활용한 코로나19 확진자 후유증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확진자의 24.7%가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증상이 4주 이상 지속됐다고 답했습니다. 4주 이상 후유증이 생긴 경우는 여성이 30.7%로 남성보다 2배 가까이 많았고 주요 증상은 기침과 가래, 피로감과 이두통 순이었습니다. 특히 만 19세 이상 성인에 대해 예방접종 여부에 따른 후유증 경험률을 살펴본 결과 2차 이상 예방접종한 사람의 경험률은 30%로 비접종자 44.8%와 비교해서 3분의 1 정도로 적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은 어떤 약일까요? 최근 2년 동안 가장 많이 팔린 의약품, 바로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국면이 안정세로 접어들면서 올해는 약 판매 지각에도 큰 변화가 생길 걸로 보입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을 맞아 지난 2021년 약 45조 8천억 원, 전 세계 판매고 1위를 기록한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지난해에도 3분기까지 32조 9천억 원으로
매출 1위를 지키며 2년 연속 판매 1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이 주춤하면서 1위 자리를 내줄 것으로 보입니다. 강력한 1위 후보는 미국 MSD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로 올해 약 29조 5천억 원의 매출이 예상됩니다. 면역항암제는 인체 내 면역세포에 암세포 공격을 억제하는 기전을 풀어 암세포를 공격하는 방식의 항암제로 지난 2015년 이 치료제로 치료를 받은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암 완치를 선언하면서 전 세계적인 이목을 끌었습니다. 머크의 키트루다라고 하는 면역 항암제가 있습니다. 그 면역 항암제가 지금 18개 암종에 38개 적응증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그게 적응증을 확대하면서 시장을 급격하게 늘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3분기까지 1위였던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은 올해 2위로 전망되며 2위였던 화이자의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는 4위로 예상됩니다. 3위였던 에비브의 류마티즘 관절염 치료제 휴미라는 올해도 3위를 차지할 것으로 관측되며 4위였던 MSD의 키트루다는 올해 1위로 올라설 전망입니다. 또 5위였던 모더나 백신은 올해 9위로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면역항암제와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등 최근 바이오 의약품을 주도하는 항체 치료제가 당분간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전국의 응급실 운영기관 525곳이 설 연휴에도 평소처럼 24시간 진료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설 연휴에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선별진료소 등 의료기관 정보를 전화 129와 120, 119번과 응급의료포털,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의 민간 건설 현장 불법 행위 2,070건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오늘 대한건설협회를 포함한 12개 기관에서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지난 13일까지 받은 자료를 취합한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전국 1,494곳 현장에서 불법 행위가 접수됐는데 수도권이 681곳, 부산, 울산, 경남권 521곳으로 두 권역의 80%가 몰렸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원래비나 고정임금의 추가 비용을 강요한 사례가 1,215건으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되다시피 했던 농업인 영농교육이 3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이번 영농교육은 농민들의 관심이 많은 스마트팜 등 신기술 관련 교육이 주를 이룹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딸기가 먹음직스럽게 익어가는 비닐하우스. 농장주는 5년 전 귀농할 때 영농교육에서 배운 스마트팜 기술을 활용해 국산 딸기 설향을 재배합니다. 첫 해 딸기 생산량은 평당 15kg. 지난해에는 17kg을 수확했는데 이는 국내 딸기 재배 농가의 평균 생산량보다 2배가 넘는 양입니다. 스마트팜을 하게 되면 농장에 대한 모든 데이터가 쌓이게 되어 있어요. 이 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멘토님들한테 직접 지도를 받을 수 있고 약 한 1.3배에서 1.5배 정도의 수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 씨가 스마트팜 기술을 배웠던 영농교육이 다시 대면 방식으로 시작됐습니다. 올해의 주된 교육은 스마트팜 기술을 비롯해 농산물 가공 기술과 경영 전략, 농약 안전 사용 관련 교육 등입니다. 이에 더해 곤충과 병해충, 기상재해 과정을 신설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연구 개발한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품종 정보를 영농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과 정보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니 딸기 수확이 한창인 곳에서는 낮이 아닌 저녁에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딸기는 배우면 배울수록 모르는 게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교육이 있을 때 배우러 오는 게 도움이 됩니다. 전국 156개 농업기술센터에서 20만 명의 농업인이 참여하는 올해 영농교육. 3년 만에 다시 시작한 만큼 참여 열기가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장관 등이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은 오늘 직권남용 혐의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유영민 전 과기부 장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조현옥 전 대통령 비서실 인사수석과 김봉준 전 대통령 비서실 인사비서관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초기였던 지난 2017년 9월부터 이듬해 초까지 전임 정부에서 임명돼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들에게 사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건설 현장 불법 행위와 관련해 민주노총 건설노조와 건설산업노조 등 14개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오늘 아침 8시 10분쯤부터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지부 사무실 등 5곳과 건설산업노조 사무실 3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연합과 민주연합, 건설연대 등 수도권 일대 건설노조 6곳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노조가 건설사들의 소속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뜯어낸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불면증 치료나 숙면에 도움을 준다고 속이거나 효능을 부풀린 인터넷 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1월부터 2달간 온라인에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팔면서 불면증 완화나 수면 유도제 등으로 부당 광고한 게시물 23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멜라토닌을 함유했다고 광고하는 타트체리 제품 등을 포함해서 불면증을 개선하는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기영이 동거녀를 살해하기 전에 인터넷에 농약을 검색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이기영이 사이코패스 성향이라는 검사 결과가 나왔다면서 재범의 우려가 크다고 보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넉 달 사이 연달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2살 이기영. 앞서 검찰에 넘겨질 당시 취재진 앞에서 살해 혐의를 인정하며 죄송하단 말을 남기기도 했지만 유족분들과 피해자분들께 죄송합니다. 어떤 부분이 죄송한 겁니까? 제 살해 생각이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이후 검찰 조사에선 동거녀인 50대 A씨를 우발적으로 숨지게 했다는 주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나 이기영이 살해를 사전에 계획한 결정적인 증거가 포착됐습니다. 검찰이 특정한 동거녀 살해 시점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이에 앞서 당일 정오 무렵 이기영이 인터넷에 농약, 잡초 제거제 등을 검색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살해 방법을 궁리한 거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기영은 이후엔 파주 공릉천 일대에서 변사체가 발견됐다는 기사가 있는지도 찾아본 거로 드러났습니다. 범행 직전에는 독극물 관련 단어를 검색하고 범행 후에는 파주 변사체, 공릉천 물 흐름 방향, 사전에 금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동거녀를 살해한 사실을 규명하였습니다. 검찰은 이기영이 숨진 A씨 계좌에서 잔액을 모두 인출한 건 역시 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정황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동거녀의 시신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 범행 장소의 혈흔을 분석한 결과 수십 차례 흉기를 내리쳐 피해자를 쓰러뜨린 패턴이 확인됐다며 시신 없는 살인 사건으로 기소해 유죄를 입증할 방침입니다. 넉 달 뒤인 지난해 12월 저지른 택시기사 살해와 관련해선 보복살인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기사를 집으로 불러 살해했는데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하려 하자 살해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범행 이후엔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마치 살아있는 척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로 1억 3천여만 원을 쓰기도 한 이기영. 결국 반사회적 성향,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이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형제복지원 사건과 경찰의 연세대생 가혹행위 사건 등 682건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17일 제50차 전체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불법 감금과 가혹행위로 인한 인권 침해에 대한 개연성이 있어서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전남 장흥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등을 함께 살펴볼 방침입니다. 대학교 건물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대학생에게 징역 20년형이 내려졌는데 살인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 성폭행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1살 김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평범한 동기 사이로 지낸 피해자를 성욕 해소의 도구로 삼고 피해자 추락 뒤 119 신고 등 최소한의 도리도 이행하지 않아서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지만 피해자 사망으로 얻을 이익이 없어 김 씨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어제 아침 8시쯤 충남 부여군 부여읍에 있는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도로를 건너던 70대 여성 A씨를 덮쳤습니다. 머리를 다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추운 날씨에 앞유리에 김이 서리면서 운전자가 A씨를 발견하지 못한 걸로 보고 있고 음주나 과속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제가 또 오라고 하니 제가 가겠습니다. 주중에는 일을 해야 되겠으니까 제가 27일 아니고 28일 토요일에 출석하겠습니다. 아버님 좋은 거 적당히 주세요. 턱수부위 턱수부위. 안녕하세요. 많이 파셨어요? 이제 손두부 막 만들어가지고 지금 제조해가지고 이제 금메달을 수여하고 있는데 여기는 우리가 뭘 사기가 적절치가 않은 것 같아요. 여기는 많이 파시고요 어머니. 그거 좀 빌려주시면 안 되나? 나 이걸로 돼. 내가 그 저기 드리면 기부액이야? 지금 대표님이 감 잡았습니다. 감 잡았습니다. 아, 감을 파셔야지 사진만 찍고 계십니다. 길바닥에서 거짓 논리로 국민의 마음을 흔들지 말고 수사에 충실히 협조하길 바랍니다. 본인의 불법 부패 혐의를 소명하는 것에만 집중해야지 더 이상 민주당을 붙들고 늘어져 봐야 소용이 없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가 워낙 인기가 많아가지고. 오늘 막걸리 한 잔만 먹고 갈까요? 진짜 딱 반 잔만 주세요. 맛을 한번 볼게요. 한 잔만. 됐습니다. 가져와서 많이 드셨습니다. 근데 대표님은 자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망원시장을 위하여! 시장이 잘 돼야죠. 빨리 추가하시구나. 너무 조금만 주시고. 좀 많이 드리겠습니다. 네, 힘내십시오. 위원님 많이 바쁘시죠? 아이고 뭐 고맙습니다. 시절이 하수상하니까 못하는 얘기로 하겠고. 오늘 낮 동안에는 서울 기온이 영상 4도까지 오르면서 추위가 잠시 주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 낮부터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며 날이 다시 추워지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2도로 큰 추위는 없겠지만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고 영하 1도에 머무르겠고요. 칼바람에 체감하는 추위는 이보다 더 심하겠습니다. 오늘은 중국발 스모그의 황사까지 유입되면서 늦은 오후부터 공기가 점차 탁해지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니까요. 호흡기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퇴근길 무렵 수도권과 강원도를 시작으로 밤사이에는 곳곳에 눈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눈의 양은 경기 북동부와 강원에 최고 5cm,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은 1cm 안팎이 되겠습니다. 도로 미끄럼 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3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2도, 대전 영하 1도, 부산은 4도가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오늘보다 2에서 5도가량 내려가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영하 1도, 대전 1도, 광주와 대구는 4도가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설 연휴 첫날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떨어지겠고 연휴 마지막 날에는 무려 영하 17도까지 곤두박질하면서 올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한파가 찾아오겠고요. 설 당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